자, 지금부터는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국강 2편 초현실주의 미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초현실주의 미술은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다다이즘 미술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미술 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그 다음에 여성 초현실주의자인 레메디오스 바로, 그 다음에 막스 에른스트 등을 위시로 한 다양한 초현실주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현실주의, 슈르 레알리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발생 시기는 1920년에서 30년대 사이 유럽과 미국을 위시로 한 초현실주의는 전 유럽에 펼쳐서 대대적으로 유행을 했던 예술 사조입니다. 이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문화운동에서 시작한 예술 사조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서 꿈과 환상,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고요. 특히나 프로이트의 책 꿈의 해석이라는 그 책을 거의 그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거의 성서처럼 받아들이면서 공부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자유현상법과 꿈의 분석, 이것을 그들의 작품에 기저해 두고 무의식의 이미지를 자극하는 자동기술법 등을 실험하게 됩니다. 초현실주의도 다다이즘과 마찬가지로 반이성, 반문명에 대해서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비사실,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해서 낯설고 기묘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의 작품은 고의적으로 뭔가 비이성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다다이즘과 마찬가지로 우연성과 비합리성에 의거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창안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오토마티즘이라는 자동기술법과 데페이지망이라는 전이법, 그 다음에 콜라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 다양한 그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시작은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유럽에서 일어났고요. 특히나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다이즘이 이제 해체되는 그 시점에 다다이스트들이 대부분 초현실주의 작가로 합류를 합니다. 그들은 이성주의가 결국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파괴시켰다라고 보고 그에 반하는 행동들을 표방합니다. 기성의 가치와 문화를 부정하고 어딘지 모르게 다다적인 속성들이 보이죠. 기성 문화에 대한 부정, 인간 이성에 대한 반성, 순수한 심적 자동주의를 통한 무의식의 추구, 특히나 이 초현실주의부터는 이 무의식, 프로이트의 이 무의식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인 실제, 바로 초현실 속에서 꿈과 환상의 세계가 일상적인 이성의 세계와 결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리코입니다. 기리코의 형이상학 회화는 초현실주의를 낳게 했던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이 기리코의 작품 영과 사랑의 노래하고 이제 기리코의 거대한 탑이라는 이 두 작품을 놓고 보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 제가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찍어온 작품이고요. 우리 기리코는 니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니체의 철학 속에서 그는 형이상학 회화를 발견을 했고요. 특히나 이 거대한 탑,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거대한 탑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는 짜라스트라에 대한 강한 의지의 소유를 갖고 있는 영웅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리코가 이제 써놓은 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짜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말하는 고우매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 문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기둥의 덕을 너는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기둥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유연해지지만 그 내부는 점점 더 견고해져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되니 말이다. 영혼의 비밀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영웅 이상의 영웅이 그 영혼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리코는 1909년부터 1913년 이때까지 엄청나게 니체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니체의 사상들을 이렇게 회화로 표현하는 형이상학 회화를 만들어냈고요. 이런 니체의 생각들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대부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작가인 살바도르 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만큼 어떻게 보면은 니체의 철학, 그 다음에 어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그대로
폐하로 보여준 작가도 없을 것입니다. 자, 저희 교재로는 267페이지에 초현실주의하고 나오고요. 우리 교재 269페이지에 달리 편집광적인 그림하고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노이로제 증세, 굉장한 강박증이나 노이로제 증세를 자신의 비판적 편집증이라고 칭하면서 그것을 기반에 둔 미술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좀 달리가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다는 건 이 뛰어난 미술적인 실력, 소질에서 그는 어쩌면 정신병자가 아닌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꿈이나 환상의 세계를 표현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워낙 광기 어린 삶을 살았었고요. 그는 그 부인 갈라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출신이었고 집안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달리가 태어나기 전에 달리 형이 죽었었는데요. 그의 이름 또한 달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죽은 형의 존재인지 자신인지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이상하고 편집광적인 환각에 시달렸으며 그런 환각 증세를 사실적인 기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상징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인간의 잠재된 공포, 숨겨진 공포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 전이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를 그는 만들었었고요. 자, 달리의 초창기 그림은 이렇게 이제 후기 인상주의라든가 표현주의 이런 그림들을 그렸었습니다. 1925년에 달리가 그의 여동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것은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인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는다라는 2008년도에 나왔던 김혜남 씨의 심리학 에세이 같은 책에 나왔던 표지 그림입니다. 저 또한 이제 그걸 통해서 이게 그 달리 그림이라는 걸 처음 알았었는데요. 이 1925년도에 달리가 첫 개인전을 했었고 그의 여동생을 그린 창가에 서 있는 이 소녀라는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피카소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 그림은 달리의 여동생 안나 마리아가 그 17살 때 아버지의 1층 집 케다케스에 있는 1층 집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문짝이 있지만 여기는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달리가 봤을 때는 이 뭔가 그 신비스러운 분위기, 이 잔잔한 해변의 바닷가와 달리 여동생의 이 뒷모습의 풍경을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일부러 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리의 대표적인 작품, 기억의 고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269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달리는 일상 사물들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환각적인 배경에 배치한 뒤 사실주의 표현기법으로 초현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달리는 그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보고 있는 어떤 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꿈에 이렇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달리는 바로 옆에 화구를 놓고 잤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런 사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환각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이 어떤 그 환각이 아니라 실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것들, 그런 것을 영상을 그대로 표현해내고자 했습니다. 달리에게 있어서 이 시계라는 거, 축축 늘어지는 시계, 우리 이제 그 스페인의 달리미술관 가면 다들 이 시계의 작품을 하나씩 기념품으로 사오게 돼 있죠. 시계라는 건 굉장히 딱딱한 물체, 어떤 이성, 정확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시계가 축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달리는 이렇게 산업사회의 이런 정확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흐물흐물한 시계, 녹아내린 시계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달리의 그 어떤 노력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라는 건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우리 인간이 이 시간의 개념에 시달리면서 분과 초를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달리가 살았던 1, 2차 세계대전을 겪는 그 시기는 산업화가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었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도구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개미라든가 파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려져 있죠. 이들은 소멸해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이 시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달리로서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그는 굉장히 많은 강박증에 시달렸었는데요. 특히나 벌레를 무서워하는 그런 강박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내였던 갈라를 이렇게 성모처럼 표현한다든가, 송 안토니우스의 유혹처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가느다란 벌레다리처럼 그려낸다든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하고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은 어딘지 모르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적게 됩니다. 자, 다음은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달리와 같이 사실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는 또 달리하고 조금 다르게 철저하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작품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독서광이었고요. 엄청난 철학적인 그림들을 자신의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은요.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강가에서 이제 자다가 그 잠옷을 뒤집어 쓰고 강가에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린 마그리트는 장남이었는데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수아니의 공동묘지에 가서 사제놀이 하는 게 이제 그의 취미였고요. 이 공동묘지에서 화가가 그림 그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마법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이제 어떤 낯설고 기묘한 상황들을 사실적 이미지로 창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의 죽음이 연결돼서 나온 작품이 바로 이 연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뭐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얼굴을 뒤집어 쓴 이 뭔가 익명성을 보이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 어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어머니가 강가에서 이제 시체로 발견됐을 때 치마 잠옷이 이제 뒤집어져서 어머니 얼굴을 가리고 있던 무의식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의 잔존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는 작품의 표현 방법은 대페이지망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페이지망은 그 전이법이라고 해서 서로 상관없는 것들이 함께 그리거나 친숙하고 일상적인 물건을 엉뚱한 환경이나 상황에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을 깨면서 심리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대중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었고요. 자, 대표적인 대페이지망 기법의 작품입니다. 피레네 산맥의 성,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라퓨타라든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다양한 그 애니메이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도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거운 것은 하늘 위에 뜰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 위배되는 이러한 하늘에 붕붕 떠 있는 어떤 성 같은 돌덩어리 같은 이런 그림들을 마그리트는 제작을 합니다. 자, 다음은 마그리트의 대페이지망 기법 두 번째로 결합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우리의 상식에 위배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인어공주에 대한 상식에 위배되고 있지요. 작품의 제목이 공동의 발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공주는 머리가 사람이고 다리가 물고기였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어공주는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안데르센 동화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어가 아닌 사실은 이 그림대로 얘기하자면 어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의 발명, 우리의 상상력이 합쳐지고 합쳐져서 어쩌면 이러한 발명품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설입니다. 대페이지망 방법으로. 역설은 지적인 반명제의 방법인데 이율 배반의 극복, 물이 담긴 유리잔과 우산은 모두 모순관계에 있지만 그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유사성은 뭘까요? 바로 이 물이라는 존재입니다. 물이라는 것을 물컵은 담고자 하고 우산은 물을 쳐내려고 하는 이 물을 가지고 빗물을 쳐내려고 하는 이 물이라는 이 공통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죠. 마그리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헤겔 선생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드로잉을 한 100장 넘게 했는데요. 사물과 사물의 결합은 사물 내부의 근거를 통해서 서로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동시에 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종의 정반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그리트가 다른 초현실주의자하고 특별하게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언어 그림입니다. 단어의 사용, 세신레 패션 비프라고 하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그리트의 대표적인 언어 그림입니다. 여기서 세시라는 건 이것저것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시는 여기 있는 그림 파이프를 지적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문자인 파이프를 지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이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문장이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어라는 건 워낙에 임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프라는 단어도 우리는 담뱃대라고 부르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뭐 삐프라고 부르고 있고 영어로는 파이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라는 건 자의적으로 그 사회에 그 암묵적으로 만들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회화의 역설적인 결합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위배되고 있다. 고정관념을 깨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질서, 언어라는 건 우리는 명료하다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건 다 임의적인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질서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딘지 모르게 뒷시장의 변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변기가 아닌 새로운 변기로 탄생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던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 그림이 아닌 새로운 파이프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프랑스의 부르주아 남성들은 하나같이 중절모의 이런 파이프 담뱃대를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할 때 부르주아 남성을 부정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이제 해석이라는 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림에서. 그래서 이제 초현실주의부터는 다양한 그림의 해석. 이제 그 전까지는 사과를 그렸다면은 1대1의 대응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1대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그림이 이제 초현실주의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그리트의 영향은 락 음악밴드 비틀즈에게도 영향을 미쳤었고요. 롤링스톤즈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마그리트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의 작품인 이 추측게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마그리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이는 사람의 아들 앞에 걸쳐져 있는 이 푸른 사과는 비틀즈의 로고로도 선정해서 애플 레코드사라는 음반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매트릭스 영화를 찍었던 오셔스키 형제가 굉장히 마그리트에 또 이제 심취해 있었는데요. 이 매트릭스에서 스미스온이 무더기로 이렇게 복제되는 장면은 바로 마그리트의 이 그림 콜콩드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또 겨울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절모를 쓴 남자가 하늘에서 비처럼 뚝뚝 떨어지는 장면은 바로 스미스온이 무한 복제되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에서 보면은 AI에게 인간이 그 지배대응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어쩌면 지금 시대에 가장 와닿는 어떤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이 찾는 마지막 영웅, 바로 네오를 우리는 찾고 있죠. 키아누 리브스, 이 네오를 찾고 있듯이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레메디오스 바로입니다. 초현실주의가 주로 어떤 공산주의 운동에 합류하는 남성 어떤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많았다면 그 안에서도 여성 초현실주의 작가 대표적인 레메디오스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경우는 연금술의 미학, 일상에서 환상으로라는 그런 특히나 연금술적인 작품. 그녀는 마법이나 마법, 마술, 점성술, 신비주의, 연금술적인 작품들을 주로 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해서 많은 연분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카탈루냐 출생이었고요. 살바도르 달리하고 같은 동급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내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멕시코로 망명해서 프리다 칼로도 만났었습니다.
그녀의 연인 페레와 함께 초현실주의 활동을 했는데요. 이 페레가 굉장히 이제 그 반정부 운동에 가담을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이 바로도 같이 잠시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에게는 엄청난 그 고통으로 다가왔고 공포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그러한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녀를 닮은 추상적이고 운유적인 형태의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레메디우스 바로 같은 경우는 그녀의 아버지 바로가 기술자이고 수력발전 이런 곳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굉장히 여행자라든가 그 신비스러운 다양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기술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작품입니다. 채식주의 흡혈귀, 천체를 잡는 사람들, 어딘지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이미지들이 어떤 이런 새 이미지라든가 여신의 이미지를 많이 그녀는 그렸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새들의 창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새들의 창조에서 나오는 이 올빼미의 여인상은 바로가 자신의 자아상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헤미아니즘, 초현실주의 막 이런 것들에 굉장히 또 심취해 있었고요. 태양의 음악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자동기술법. 초현실주의 자동기술법은 오토마티즘이라고 해서 이성에 의한 일체의 통제 없이 또는 미학적 윤리적 일체의 선입견 없이 행하는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 선언문에 앙드레 브루통이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기술법을 가장 잘 실현했던 사람이 앙드레 마송입니다. 마송 같은 경우는 이 자동기술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약간 환각제를 투약을 한다든가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기이한 형태에서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후앙 미로 같은 경우는 가장 초현실주의를 잘 실현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추상적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현실주의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프로타주가 있습니다. 프로타주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전이나 나뭇잎에 종이를 깔고 연필이나 색연필 등으로 이렇게 문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뭇바닥에서 얼룩을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부분 다르게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막스 에른스트는 그걸 ip사기의 버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른스트는 독일 퀼렌 출신으로 처음에는 정신의학을 공부하고자 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철학 공부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그는 미술로 이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그 내용이 상당히 심도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콜라주 작품입니다. 이것도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인데 나이팅게일에게 위협받는 두 아이. 여기 보면 나이팅게일로 추정되는 여인의 손에 사실은 칼이 들려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또 우리 에른스트의 상징인 새가 있고요. 뭔가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 죽은 듯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서 뭔가 초인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다 오브제로 표현이 되었고요. 부분 종이를 오려서 붙였거나 부분 유화로 이렇게 채색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제가 찍어온 작품이고요. 이렇게 막스 에른스트 같은 경우는 작품이 추상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추상화는 아닙니다. 이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은 뭔가 그림 밖의 세계하고 다를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느껴지고요. 뭔가 그림 속의 이야기들이 또 하나의 스토리로 다양하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현실주의 회화는 그 당시에는 그게 초현실주의라고 얘기는 했지만 현실을 넘어서 비이성적인 뭔가 어떤 우주적이고 그런 그림이 아닌 이상한 해괴망측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초현실주의 그림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좀 더 현대미술의 다양한 그 미술 사조인 개념미술, 그 다음에 팝아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시대 미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